안녕하십니까, 피터 신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상담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두 번째 강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강의로 나머지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상담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가족 상담은 가족 치료라고도 하며 상담자가 한 명 혹은 두 사람이 동시에 투입되어서 가족 상호 간의 역동을 탐색한다. 또는 가족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다룬다. 여기에서도 이제 핵심 용어가 나오죠. 상호 간의 역동이다. 가족의 구조다. 가족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가족 안에서 뭔가 위계 질서가 있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부부, 이런 식의 이런 관계에 나름대로의 체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관계입니까? 아니면은 남편은 위에 있고 아내는 그것보다 아래에 있습니까? 가부장적 제도 또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 그리고 유교 문화적인 그러한 전통적인 가족관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남자가 위에 있고 아내는 그러니까 아래에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죠. 이게 무의식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인데 이러한 사고방식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현대사회에서는 기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조선시대에는 기능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능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가족체계 또는 그런 그 가족에 대한 개념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냥 기능하지 않으니까 지금에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이 잘못됐냐? 이것이 아니라 지금 기능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능하는 방식으로 좀 조정하면 된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생각하면 좋은데 절대 나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 어떻게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요즘에도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 분도 가끔 만나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꼭 지켜나가야 될 그런 진리라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도 가족이 훨씬 더 잘 기능한다면 좋은데 기능하지 않으면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의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 핵심적인 진리 이것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지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목숨 걸고 지킬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깨지면 일단 그 구조에서 오는 그 고통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치과 치료에서도 치열이 흔들려 있으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는 잇몸 치료고 무슨 다른 치료 떠나서 무조건 이 치열부터 맞추는 그런 구조부터 잘 맞춰주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가족 상호 간에 대화가 안 된다, 소통이 안 된다. 이것은 가족 상호 간의 역동을, 심리적인 역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가족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먼저 되어야 역동이 그 다음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구조가 잘 이제 설정이 되면 자연적으로 그 안에 역동도 소통으로 이어집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부모님은 자녀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양육하는 이제 제1의 양육자이며 또 교육자이니까요. 그런데 자녀가 다 크고 나서도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때는 자녀와 동등한 성인으로서 1대1의 소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동등한 관계로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자녀는 자녀고 부모는 부모니까 아무리 자녀가 나이가 먹어도 부모는 자녀를 가르쳐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부모에게 간섭을 하거나 부모를 교육시키려고 하거나 부모를 자기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설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십니다. 이런 것이 구조가 약간 깨져 있는 현대 이제 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선에서의 어떤 의식과 이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의식이 좀 차이가 나서 결국 부자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의 이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의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여러한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철학적인 뭔가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이 가족 상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구성에 따른 분류로 보면 심리 상담에는 특히 이제 커플 상담, 가족 상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담 방법에 따른 분류로 보면 이제 면접 상담, 면담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1대1의 상담이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상담은 개인적으로 무슨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거 외에 상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여러 치료를 우리가 많이 흔히 듣지 않습니까? 예술치료라고 하는 것, 즉 음악치료, 미술치료, 드라마치료, 독서치료, 동작치료, 원예치료, 매개치료, 글쓰기치료, 이런 그 치료 등의 그 여러 상담적인 활동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상담이라고 보기보다는 상담을 도와주는 부차적인 상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우리의 그 언어적으로 이루어지는 심리적인 접근을 하는 상담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구체적인 그 상담을 도와주는 그러한 그 뭐라고 할까요? 이제 부수적인 상담 형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세분화된 그러한 이제 상담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러한 그 표현요법, 이런 예술치료라고 하는 것을 언어적으로 표현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전문적인 기술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분들은 조용히 차분히 지난 날에 대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자신의 회고록을 한번 써보는 것으로 자기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글로라도 표현하게 될 때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언어에 대해서 뭔가 정서적으로 너무 큰 상처를 받았거나 언어적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도 큰 그런 부담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매개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표현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예를 들면 부모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냥 화가 나고 있고, 그냥 짜증이 나고 있고, 그냥 답답하고, 그냥 외롭고, 그냥 우울하고, 그냥 힘들고, 그런데 이게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우리 아이들은 온전히 부모에게 뭔가를 전달하고 싶은데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심리적인 내면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참 큰 도움을 받게 되죠. 인형이나 자동차, 총, 장난감, 그림도구, 특히 모래놀이 같은 것은 아이들이 이러한 그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치료적인 도구들입니다. 또 미술치료도 그렇고 놀이치료도 그렇고 아이들은 그 놀이를 통해서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말, 표현하고 싶은 자신의 심리 내적인 것을 잘 표현하게 됩니다. 일단 그 내면에 있는 것이 빠져나가니까 그 자체가 결국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놀아주는데 무슨 치료가 되느냐. 치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감정에서부터 오는 이러한 불편함인데 그것을 치료하는 것인데, 감정의 불편함은 1차적으로 그것을 빼낼 때, 표현될 때, 드러낼 때, 바깥으로 그 에너지가 나올 때 치료가 된다. 그러한 그 가장 기본적인 치료의 방법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왜 놀이를 하게 되고 왜 미술을 하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요즘은 또 코로나 시대라 상담의 방법 중에 이런 전화 상담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화상 상담, PC 상담을 하기도 하죠. 예전에는 이제 이런 상담의 형태가 이제 일반적이진 않았지만 요즘같이 특별한 상황에서는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곳을 직접 찾아가거나 또 실질적으로 그 시간을 들여가지고 방문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어서 금방 접근할 수가 있고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불편함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화 상담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면대면 상담이 훨씬 더 치유적이고요. 이 전화나 이러한 예를 들면 화상과 같은 이런 매개가 중간에 끼게 되면 온전한 이제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그런 치료적 효과가 많이 상쇄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보 차원에서는 상담의 기능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상담 기간에 대한 분류가 또 있죠. 단기 상담이 있고 단회 상담이 있습니다. 단기 상담은 보통 10회기 또는 20회기 내에 이루어지는데요. 정신분석과 같은 상담은 보통 2년, 3년씩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때 보통 100회, 200회, 300회 이런 식으로 또 하기도 하지만 단기 상담은 정확하게 10주 혹은 20주 안에 끝나는 상담을 말합니다. 현재는 이런 단기 상담을 해결 중심 상담이라는 언어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냥 문제 초점을 두거나 문제 해결에 중심을 두는 상담을 말합니다. 미국에서 1990년대에 이런 정신분석과 같은 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상담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주 짧고 굵게 문제에만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는 상담의 어떤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런 단기 상담 또는 문제 중심적인 상담이 등장하게 됩니다. 단회 상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상담은 주 1회 내지는 2회, 적어도 10주에서 20주 정도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딱 한 번으로 끝나는 싱글 세션 카운슬링이 있기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어떻게 한 번에 나의 심리적인 이야기를 다 하지도 못하고 또 상담자가 어떻게 개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이 50분 1시간에 어떻게 뭔가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그게 뭘까? 이러한 1회기 상담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무슨 운동할 때 핀포인트 레슨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어떤 면에서는 핵심적인 것이지만 그 핵심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나 다른 것 빼고 간략하게 자기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러한 하나의 접근 또는 방법, 이것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통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상담인데요. 종교 안에서는 이러한 단회 상담의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예를 들면 스님들이 큰 스님 앞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어떤 하나의 생각할 거를 싹 던져 주시죠. 화두를 던져 주시면서 상담을 마쳤다. 단회 상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부님, 목사님 이렇게 이분들과 상담을 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수천 명을 사목해야 될 신부님이 한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안 되죠. 그러한 내담자가 있다면 아마 신부님이 힘든 게 아니라 본인이 힘들 거예요. 수많은 신자분들이 우리 신부님을 네가 전세 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부님과 잠깐 얘기하는 것도 신자들 눈치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판에 1시간씩 신부님과 10회기, 10회기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목 상담이라고 하는 것, 사목자가 하는 상담은 단회로 끝나면서 핵심적인 것을 찔러주는 굉장히 통찰이 깊은 상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목 상담은 단회기 내에 모든 심리적이며 영적인 것을 포괄해서 하나로 꿰뚫는 그런 핵심적인 전곡을 찌르는 그런 상담적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목 상담은 내담자와 라포를 형성하거나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는 그러한 단계 또는 이 문제를 다각도로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상담의 개념화 이런 것들을 생략하고요. 그냥 내담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상황에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단회 상담은 수많은 이런 다른 상담의 접근법 또는 그런 상담의 수련들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어느 정도 상담의 전문가로서 활동을 할 때 드디어 단회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준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심리 상담의 이런 목표를 이제 한번 살펴보고요. 상담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한번 마감해 볼까 합니다. 상담 이론에 따라서 상담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정신분석적인 상담,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 분석을 한다. 보통 3년 이렇게 한다면 무의식에 있는 내용들을 끌어내어서 우리가 의식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의식 의식화가 무엇인가? 내가 왜 이런지에 대한 내 자신을 이해하려면 사실 의식화된 부분으로 내 내면을 끌어내야 되는데 내 안에 깊은 곳에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은 내 안에 수많은 욕구, 동기 그리고 이러한 그 상처들로 숨어있는 내면들은 사실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의식화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의식화하는가? 나의 뇌가 이걸 의식화한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의식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나중에 상담의 이론에서 정신분석적인 또는 정신역동적인 기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정신분석은 쉬운 작업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그런 분석가와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 고비용의 상담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정신 분석에서는 상담의 목표를 자기의 무의식적인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알아감으로써 현재의 역기능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두 번째로 행동 수정은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감소시키고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킨다. 이게 언뜻 보면 꼭 인간을 훈련시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행동 수정에 이렇게 맞는 그러한 상담의 주제들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삶의 의미가 느껴지지 않아서 삶이 무의미하고 건조하고 굉장히 우울합니다 하는 분에게 행동 수정 접근을 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뭔가 게으르거나 또는 실수를 자주 한다든지 아니면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행동적으로 여러 가지가 발생한다 했을 때는 그냥 그것에 대한 내적인 근원, 기원, 이유, 원인 이런 것들을 탐색할 필요 없이 그냥 행동에 직접적으로 그런 좋은 습관적 행동을 길러내도록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행동 수정이라고 한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강아지 훈련시키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 모든 개는 훌륭하다, 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뭐 이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그 강아지들이 사실은 이 생각하고 느낀다라는 것을 조금 좀 알 수 있는데요. 이 얘기를 조심스럽게 들어야 되는데 뭐 개가 진짜 생각하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면서 비난하시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한번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예전에 눈이 많이 내리는 그런 산속에 나무를 때려 갔던 어떤 할아버지께서 길을 잃으시고 하룻밤 실종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경찰에게 신고를 해서 경찰이 그 다음날 그 산을 샅샅이 뒤졌는데 결국 할아버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물론 눈 속에 쓰러지셔가지고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할아버지와 같이 따라갔던 백구가 있었는데요. 그 백구가 할아버지 배 위에서 또아리를 들고 할아버지 심장과 이런 그 내장을 얼지 않도록 데펴 주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 이 사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모님들하고 정말 예전에 우리가 그 주인을 구했던 낮잠 자는 주인을 구했던 그런 충실한 그 강아지 이야기를 제 교과서에서 아마
그 보신 분들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불이 났었는데 강가에 가가지고 털을 적신 다음에 그 주인 옆에다가 막 굴러가지고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해서 주인을 살리고 용감하게 자신은 주인을 위해 목숨을 희생한 그 강아지 이야기. 그 현대판 그 강아지다. 물론 이 강아지가 죽지는 않았지만 할아버지 배 위에서 할아버지를 체온을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게 해서 살려줬던 거 굉장히 영험하고 굉장히 똑똑한 강아지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저희들을 막 나무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가 하면 어떻게 현대의 교육을 잘 받은 이런 똑똑한 신부들이 어떻게 저렇게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아니 신부님 그 뉴스에 사실로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너희들 진짜 바보 같다. 그 개가 할아버지를 살리려고 배 위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지가 추우니까 마치 방석 깔고 자기 편하게 들어놓으려고 하는 것처럼 주인 배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따뜻하게 자고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할아버지가 살았으니 강아지가 할아버지를 살리려고 배 위에 올라간 것처럼 착각한다. 어떻게 이렇게 인지적으로 오류를 낼 수가 있느냐. 강아지는 지가 살고 싶어서 편하고 싶어서 따뜻하고 싶어서 할아버지 배 위에 올라간 것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 이렇게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고 다르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아지가 할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배 위에 올라가서 또아리를 틀고 그러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추우니까 할아버지 배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편안하게 잠을 잔 것입니까? 강아지를 길러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눠지더라고요. 강아지를 길러본 사람들은 강아지가 실질적으로 사람과 교감하고 그 교감에는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동물이 무슨 생각과 감정이 있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게 맞을까요? 포유류의 뇌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강아지는요, 실제로 생각하고 느낍니다. 이건 그냥 그 체험에서 오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험을 통해서도 거의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긍정심리학의 창시자는 결국 그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논란에 대한 실험을 강아지에게 해서 강아지가 예를 들면 학습하거나 아니면 강아지가 스스로 뭔가를 판단한다면 인간도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학습하거나 판단한다라고 말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강아지를 상대로 강아지가 학습을 하는지를 실험을 해요. 그래서 이제 스키너라고 하는 이 행동주의 학파의 거장, 말하자면 창시자로 볼 수 있는 스키너와 일개의 대학원생이었던 셀리그만이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때 셀리그만의 이 실험을 통해서 강아지도 학습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자 이러한 그 스키너가 그것은 실험적으로 잘못됐다고 해서 또 한 번 2차 논쟁이 붙었었지만 역시 셀리그만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행동주의 심리학, 그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나오는 행동수정 기법은 이제 인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1970년대의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영적인 인간이며 또 단순하게 동물의 방식으로 훈련시켜서는 안 된다 해서 이 행동수정 기법은 사실은 이제 1970년대 이후로는 우리 교육계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수정은 다시 인지치료와 같이 합병이 되면서 인지행동치료라고 하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수정은 우리 교육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교육 방법 중에 하나로 아직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사실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데 이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기법을 사용했느냐. 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이 강아지의 훈련법은
역시 행동수정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수정기법은 행동적인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자극을 계속 늘려주면 긍정 행동을 하게 되고, 부정적 자극을 줄이도록 조건화 반응을 주면 부정적 행동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든 우리에게 있어서 습관화된 이런 행동들을 고치는 데 있어서는 행동수정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인간을 동물처럼 취급해서 교육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지 말고, 인간도 생물학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습관은 동물들을 훈련하는 방식과 같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그냥 이런 그 행동을 감소시키고 증가시킬 수 있도록 행동 수정적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인간 중심적인 상담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인간 중심적인 상담의 목표는 우리 자신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했던 그런 트라우마 또는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들,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해주면 스스로 자기가 자아 실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체험하게 되는 나와 또 실질적으로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이런 불일치적인 사고, 또 내 자신을 스스로 방어하게 만드는 그런 방어 기제,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성장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장 가능하지 못하도록 무엇이 막고 있으면 그것만 좀 치워주면 된다.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든지 막 성장시키려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인간의 성장과 변화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좀 빼주면 스스로 인간은 성장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상담의 목표도 어떤 사람의 초점을 맞추지만 그 사람을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쪽에 목표를 두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인지치료 또는 인지적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은 사실 생각에서부터 나오니까 생각이 근본적으로 변하면 우리의 행동, 감정도 동시에 변한다라는 그런 기초 이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합리적인 이 신념 체계를 변화시킴으로써 우리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주고 또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어낸다는 것이죠. 보통 심리상담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담의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인지치료적인 방법입니다. 나중에 상담의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 아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심리 상담이란 무엇인가 이라는 주제로 어느 정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구체적으로 이러한 상담과 또는 심리치료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이 이제 어떤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또 어떤 상담적 기술과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